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딜 얘기 언제부턴가 참 많이 했죠. 그리고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얘기한 지 지금 1년이 꼬박 지나갔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어떤 걸 통해서 차세대 먹을거리를 발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현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님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기부 차관 조경식입니다. 네, 보통 1차관, 2차관이 계시면 관장하시는 업무가 다르잖아요. 예. 2차관님이 담당하시는 건 어느 쪽이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1차관은 과학을 다루고요. 2차관은 ICT를 다룹니다. ICT, 정보통신기술. 예. 우리가 차세대 먹을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다 차관님이 담당을 하시는 건데. 장관님이 다 하십니다. 통합해서. 예, 역시 이 선배님들께는 늘 조직 생활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작년 7월 14일에 디지털 뉴딜이 첫 발을 뗐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 우리가 뉴딜이라는 이름 붙였을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거든요. 디지털 분야의 뉴딜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뉴딜이라는 게 원래 미국에서 1930년대에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대규모 경제 부흥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을 바꾼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 디지털 뉴딜도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 불황이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이제 급해서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점인 디지털을 좀 더 강화하고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서 국가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일자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까지 저희가 49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하는 목표를 좀 세웠고 네. 민간 펀드 등 구성을 해서 민간 투자도 좀 촉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이게 되게 뭔가 근사하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건가 그거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추진한 지 1년이 딱 지났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년이 지나서 아주 큰 성과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조짐이 보인다고 일단 말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네. 일자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1년 동안 디지털 뉴딜 사업을 했는데 한 17만 개 이상 기업, 기관이 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9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서 대규모 인력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기업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 금융이나 교통 등 다른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요새 데이터 경제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구축되고 이게 다시 개방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업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전통 산업 분야가 디지털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기업화하는 측면들이 지금 굉장히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는 그냥 장비 산업이었었는데 네. 자동차의 지금 한 80% 정도는 사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특히 제조업에서 많은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기 시작을 했던 게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가 되는데 일단 고용과 경제 성장이 침체되는 것을 일단 막는 효과를 디지털 뉴딜이 1년 동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을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더 빨리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이룬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린 데이터하고 네.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건데요. 네. 산업 현장에서도 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르고 키워나가실 생각이세요? 최근에도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에서도 ICT를
소양을 갖춘 인재가 되게 부족한 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서로 그런 인재를 유치하면서 네. 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가 된 사례가 개발자를 놓고 맞습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 동안에 한 3만 명의 ICT 인재를 창출을 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작년 6월에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ICT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한 41만 명을 양성하려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양성 대책의 중요한 점은 그냥 양성만 해서는 안 되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이 직접 키우되 그 양성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체제로 하고요. 나라에서는 인큐베이터만 제공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그리고 네. 그 양성교육 과정이 끝나면은 반드시 채용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한데 사실은 디지털로 우리가 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상이 굉장히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네, 생각은 네. 들지만 항상 소외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예컨대 앞서 말씀하신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대로 가고 소프트웨어가 주력이 되면 기존의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네, 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국민들의 일상이 달라지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그 디지털 리드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한 축인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으로 했었고 이번에 다시 2차 발표했을 땐 디지털 휴먼 뉴딜이라는 개념으로 좀 휴먼 뉴딜. 예, 그래서 네. 우선 저희가 소외되는 계층, 특히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국에 1,000개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디지털 배움터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운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디지털 경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좀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네. 농어촌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을 좀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제주도의 해녀들한테 그 옷에 그 잠수복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일종의 GPS 같은 거군요. GPS도 그렇고 어떤 일정 높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 위험 수위에 들어가면은 경보를 울리게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좀 체크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하고 그 사업체가 매칭을 해서 초고속 인터넷망도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버스 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25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미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최종 결제 정보라든지 네. 이동 정보라든지 결국은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게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핵심적인 그 싸움이 될 텐데 이거는 항상 민감한 개인정보 이슈하고 맞물리잖아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은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보험사도 헬스케어 서비스 만든다고 하고 네. 이 모든 게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 될 텐데 데이터 관련한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가 갖느냐 이거 기업에 줘도 되느냐 이 이슈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건 네. 유럽에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금융산업에서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항상 이 선을 좀 정확히 규정하고 그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를 가명화하거나 익명화하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예. 그래서 그 시민단체나 개인들도 안심하고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산업체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저희가 마련돼 있고요. 그 분야에 있어 갖고는 지금 범부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개인정보로 돈을 벌면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도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요새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무슨 포털사들이 영업할 때 개인들이
제공한 데이터로 그 그쵸. 수익을 내고 할 때 그 배당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는 한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요새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부 입법이 아니라 그 의원 입법의 형태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예, 건가요? 지금 뭐 저희는 이제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방식은 뭐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의 소유권,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연구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안은 언제쯤 발의하실 생각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저희도 스타디를 좀 해봐야 되니까 여하튼 그런 문제를 좀 조속하게 네. 이번 디지털 뉴딜 전체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차원에서 저희가 좀 빨리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나올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올해 안에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